자, 붕당 정치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붕당 정치 이제 첫 번째 마디,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기, 관사, 봉안, 세종, 가장 조선다운 정치, 사람들의 정치가 꽃이 피는 이제 붕당 정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붕당 정치기 이제 첫 번째 마디에서 붕당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왼손 사과 자르기 순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성향은 지금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사상사 얘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성만 여러분이 좀 이제 띄엄띄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어떤 순서로 형성이 되었냐, 그리고 이제 이 형성된 순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붕당의 선생님들을 일단 단순히라도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된 붕당 중에 첫 번째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 붕당이 바로 이제 광해군 때 북인이라는 소수 정당, 소수의 아주 이질적인 특이한 정당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이질적이고 특이한 애들이 집권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선조 시기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있죠. 이 임진왜란 때 선조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줘요. 백성들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있죠. 저 의주로 도망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조가 버린 조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누가 지키냐면 있죠. 당시에 왕세자였던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있죠. 7년 동안 전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광해군이 그 의병들을 갖다 독려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광해군과 그리고 이제 여러 붕당들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인하고 남인은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와 기 중에 이를 중시하는 애들이에요. 이 이는 있죠. 인간 세상으로 치자면 군신 간의 관계로 치자면 임금, 군, 신하, 신 해서 군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임금을 중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임금이 이쪽으로 안전한 데로 도망을 갔으니까 서인 남인도 같이 역시 의주로 도망가 가지고 임진왜란을 갖다 보냈던 애들이에요. 근데 좀 특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요 북인 애들은 현실을 중시하고 있죠. 현실의 실천을 갖다 중시하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임진왜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백성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을 했던 애들입니다. 의병장으로서 있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애들이 북인 계열이요. 광해군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과 북인 계열이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운 거야. 그래서 이 공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때 광해군이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왕이 되니 있죠. 정치적 색깔이 기존의 서인이랑 남인이 주류 사회랑은 완전히 다른 있죠. 현실을 중시하는 그 광해군이라는 정권이 있죠.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지 우리는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되게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상식적인 정책들을 펼쳐요. 7년간 전란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후 복구 사업합니다. 백성들 민생 파탄 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가장 훌륭한 개혁법을 갖다 실시하게 돼요. 대동법. 우리 경제사 배우면 아주 중요하게 A급 개혁법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조선 후기 3대 경제 개혁법 중 가장 중요한 개혁법이에요. 대동법.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법인데 동시에 이게 백성들에게 이득을 주는 법이다 보니까 있죠. 기득권들, 지주들한테는 또 불리한 법이에요. 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법을 갖다가 기득권들, 관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 광해군이 이제 억지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있죠. 그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했던 인물은 이원익인데 이건 나중에 경제사 가서 그 대동법 파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도 괜찮아요. 대동법이란 아주 훌륭한 애 있죠. 조선 후기 개혁법을 갖다가 광해군이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제 기득권들의 반발로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있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공중의료보건소 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동의보감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한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공부하기 위한 책이에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있죠. 민중들이 직접 있죠. 이 책을 보면서 자기 몸을 갖다 돌볼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병들다 보니까 이런 책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허준이란 인물이 광해군 때 완성을 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탄 났어요. 7년간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은강을 개발하고 있죠. 양안, 토지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호족은 인구대장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갖다가 일본군이 임진왜란 점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의 흔적들을 갖다 일본 애들이 다 태워버려요. 당시 서울의 궁궐들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을 복원하고 있는 사고들 있죠. 사고들 다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복원하고 궁궐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이 또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후 복구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광해군이 충실하게 시행하였다. 국내적으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 직후예요. 임진왜란 직후. 일본과의 관계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파탄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약속을 맺게 돼요. 기후약조. 기후약조. 전근대 우리는 일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근대 문화의 수준은 중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로 문화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보다 선진국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되게 관심 많고 일본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랑 교류를 하고 싶어 한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가 일본이랑 교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랑 교류를 요청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일본을 무시하면 일본이 또 전쟁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있죠. 무역을 재개해주는 제한적 무역을 재개해주는 약속을 맺게 돼요. 그게 이제 기후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광해군의 이제 대외 방침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일명 중립외교라는 겁니다. 중립외교. 임진왜란 때 있죠. 일본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조선군이 일본을 막아내고 동시에 이제 조선군을 누가 도와주냐면 명나라 군대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명군과 조선군이 연합을 맺고 있죠. 일본군을 막아내는 모습이 임진왜란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명한테 신세를 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임진왜란 이후에 있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도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때 명나라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명나라도 마지막 힘을 짜내서 우리를 갖다 도와줬던 거예요. 명도 임진왜란 이후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랑 그 중국, 명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있죠. 요 북방의 여진족 애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후금이라는 국가. 자, 우리 고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금나라 기억날 거예요. 여진족이 만들었던 금나라. 그 금나라를 계승하는 후금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되고 이 국가, 후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강대해지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금의 이제 영웅도 하나 등장하죠. 누르하치. 누르하치가 이제 후금 건국하면서 자, 후금이 엄청나게 융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해군이라는 현실적인 인물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도 쇠약해지고 명도 쇠약해진 상황에서 있죠. 다시 또 전쟁을 치르는 건 무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광해군은 있죠. 후금의 비를 갖다 맞추면서 친하게 지내려는 외교를 하게 돼요. 그게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 명나라는 후금이 빠르게 크니까 있죠. 이 후금을 갖다 견제하라면서 후금을 공격하라면서 조선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은 있죠. 광해군은 요령껏 명과 후금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중립외교 덕분에 있지 않습니까? 후금과의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하면 군대를 파병해 놓고 있죠. 전쟁 안 치르고 항복해라고 해요.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이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냥 투항해라면서 강옥립이라는 인물을 보내면서 투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는 요령껏 이렇게 중립외교를 펼쳐서 후금한테 맞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립외교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서인과 남인들의 비판을 갖다 사게 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비겁하게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명을 갖다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랑캐들의 눈치를 갖다 보냐면서 광해군이 또 비판을 갖다 듣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당시 주류인 서인, 남인이랑 광해군은 정치적인 지향점이 너무 많이 달라요.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는 서인과 남인이 주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은 계속 소외돼 갑니다. 소외돼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북인은 소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은 전부 광해군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점점 광해군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광해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조가 적통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전이 나온 진짜 적통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조가 죽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영창대군이라는 적통의 아들을 갖다 생산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창대군이 성장해 가니까 있죠. 점점 북인들조차도 일부 있죠. 영창대군을 갖다 왕으로 옹립하자는 인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북과 소북, 북인의 분열이죠. 그러니까 대북이 광해군 지지하는 세력이고 소북이 배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광해군 지지 세력이 약한 데 있죠. 요 북인조차도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해군과 북인의 입지는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이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히스테리를 갖다 부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광해군 눈에는 어린 동생인 영창대군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제거하는 사건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에요. 칠서의 옥. 7명의 서얼들이 있죠. 도적질한 거예요. 상인들을 갖다 털었던 거예요. 강도짓을 한 거야. 근데 그 서얼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얘들을 고문해가지고 있죠. 이 사건을 갖다 역모로 얽습니다. 서자들이 이렇게 도둑질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창대군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 군자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애들을 갖다 고문해가지고 있죠. 영창대군을 갖다 얽어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동생을 갖다 살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창대군 죽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영창대군의 엄마인 임목대비, 광해군보다도 어린이 있죠. 광해군의 새엄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임목대비, 엄마, 새엄마를 갖다가 궁궐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일명 폐모살제라는 사건이에요. 성리학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있죠. 광해군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 남인이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대외적으로 중립외교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대동법도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득권한테 너무 불리한 법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폐모살제,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살해하는 있죠. 이런 만행을 광해군이 저지른 거예요. 이제 명분이 마련됐어요. 애들이 이제 인조 반정에서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왕인 인조로 갖다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뻔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 중에 쪽수가 누가 제일 많아요? 서인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서인이 제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서인이 힘이 세다 보니까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약한 남인들이 동조해 가지고 있죠. 요 인조 반정을 갖다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조 반정을 성공하면서 광해군은 이제 쫓겨나는 거고 광해군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이질적인이 있죠. 북인들은 이제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북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인과 남인만이 우리 역사에서 남아서 경쟁하는 모습이 등장할 거예요. 다음과 같은 업적을 세운 국왕의 제위 시기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자 시절 분조를 이끌며 일본군에 항전하였다. 분조는 조종이 난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비겁한 선조가 있죠. 지가 직접 싸우기 싫으니까 아들 보고 있죠. 조종을 갖다 나눠주면서 네가 가서 싸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임진 외란 때 소실된 궁궐의 중건, 사고정비, 허준의 동의보감 전부 임진은 그러니까 광해군의 업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해군 제위 시절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로 대체하였다. 중립외교 나름대로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욕을 들었죠. 그 다음에 권력구조가 국왕을 지지하는 특정 당파에 편중되었다. 특정 당파 누구? 북인에 편중되었다. 맞습니다. 예속 논쟁 발생. 예속 논쟁은 있죠. 네 번째 마디요. 지금 우리가 요 반짝반짝 북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붕당근치 두 번째 마디고요. 예속 논쟁은 있죠. 네 번째 마디. 요 남인과 북인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시기가 예송이라는 주제로 경쟁하게 돼요.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 대동법이라는 개혁법이 아주 중요한 개혁법이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잡은 게 뭐냐면 조광조가 바로잡고자 했던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요. 요거를 갖다가 요게 조선전기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어요. 요거를 바로잡는 게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명백하게 틀리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광해군의 업적에 맞습니다. 자, 광해군을 제거하고 있죠. 인조라는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정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색깔이 비슷한 서인과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멍청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친명배금. 명나라는 지금 저물고 있는 데 있죠. 명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리를 갖다 주장하면서 새로운 신흥강국인 후금을 갖다 배척하는 멍청한 외교 정책을 갖다 펼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두 차례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좀 띄우고요. 자, 이 인조랑 효종 때는 있죠. 국내적으로는 이제 붕당 정치가 이상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펼쳐질 때요.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한 서인을 중심으로 서인과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인을 중심으로 이제 공존하면서 공론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붕당 정치가 이제 아주 활성화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우리 새로 배우는 키워드가 살림이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살림은 누구냐면 지방의 사림들의 선생님이요. 사림들의 선생님.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면 선생님 앉으십시오 하면서 의자를 탁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지방의 사람들의 선생님. 이 지방의 사람들의 선생님을 갖다가 중앙정계로 불러 올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조언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림 본격 등용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색깔 똑같은 거 둘이 뭐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던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똑같은 거 둘이 대외적으로 멍청한 소리를 갖다 똑같이 했던 거예요. 뭐라고? 친명배금, 친명배금. 자, 후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후금을 갖다 배척하고 명이랑만 친하게 지내려는 외교정책을 갖다 펼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얘들도 멍청해도 바보는 아니에요. 후금이 이제 우리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걸 갖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로서 있죠. 인조 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세 개의 군령이 설치게 됩니다. 영청, 총륜청, 수어청이라는 세 개의 군대가 설치가 돼요. 조선 전기의 5위는 대충 5위 암기하면 되는데 조선 후기 5 군령은 있죠. 만들어진 순서, 각각의 이름, 각각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명백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이에 끼어있는 세 개의 군부대가 있죠. 요 인조 때 만들어집니다. 얘들 이름 두 문자 타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어총수, 물고기 총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 총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총, 칼 아니고 총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물고기 총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세요. 어총수, 어총수. 어총수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어요. 후금의 침략을. 근데 제대로 준비를 갖다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두 차례 호란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고 특히 이제 두 번째 호란인 병자호란에서는 인조가 있죠.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삼존도라는 곳에서 송파 나루터인 삼존도라는 곳에서 있죠. 인조가 청나라 홍타이지 홍태종한테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있죠.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준비를 갖다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 인조 때. 인조 때 뭐 그밖에 업적은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영정법이라는 나름대로 중요한 개혁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니에요. 경제사 배우면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아들 효종. 제가 이제 세 번째 맞이는 왕을 2명을 넣어놨어요. 아빠 인조와 그 아들인 효종을 넣어놨어요. 왜? 둘이 색깔이 똑같아요. 효자가 효도하다 할 때 효자거든요. 아빠한테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에요. 아빠가 굴욕적으로 청나라한테 굴복하니까 있죠. 제가 방금 후금에서 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후금이 나중에 제국이 되면 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똑같은 나라입니다. 여진족이 만든 나라예요.
그게 이제 이 효종이 아빠가 이제 청나라한테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있죠. 복수를 하자는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벌론이에요. 북벌론.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 있죠.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 설치 나오는데 이거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복수하겠다고 설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북벌론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당대 주도 세력이었던 서인이에요. 서인. 그리고 이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송시열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송시열의 서인이 이 북벌을 갖다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송시열의 서인이 있죠. 북벌을 갖다 주도를 한 거는 실질적으로 북벌을 하기 위해서 북벌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북벌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벌을 갖다 추진하는 거예요. 가지고 서인이 독주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북벌에서 이제 군사 많이 키워요. 근데 군사 많이 키워놓고 실제로 북벌을 했냐, 복수를 했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놓은 군사들이 딱 두 번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있죠. 청나라 치자고 만들어진 군부대가 있죠. 청나라 똘마니로 두 번 활동을 하게 돼요. 청이 나중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거든요. 나선정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선정벌에서 청을 따라서 두 번 있죠.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원되는 멍청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북벌론의 실체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북벌론 엄청 과장해서 아주 멋진 이제 우리 자주적 역사의 흔적으로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효종 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유명한 조선의 역시 3대 개혁가 중 하나로 꼽히는 김육이라는 똘똘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김육의 뭐 시언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강론 가서 배우면 되고 있죠. 김육이 뭐 충청 전라도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였다. 대동법이 원래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됐어요. 이게 기득권한테는 엄청 불리하고 농민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득권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법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 데 있죠. 이 법을 살려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확대시켰던 인물이 김육이라는 개혁가예요. 대동법을 갖다 확대 실시해서 조선의 3대 개혁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효종 때 나름대로 이제 똘똘한 인물,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쯤 있긴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조 효종 때, 자, 이제 국내적으로는 서인, 남인 친하게 잘 지내고요. 둘이서 바보짓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보짓의 결과로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전쟁을 두 번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붕당정체 세 번째 마디. 그리고 뭐 박연 별태불에는 일단 단수 남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인조 효종 때 있죠. 아빠 아들 때 제주도에 있죠. 네덜란드인들이 하나씩 더 내려와요. 네덜란드인들이. 인조 때는 박연이, 그리고 효종 때는 하멜이. 가볍게 암기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세종 때 박연이랑 달라요. 세종 때 박연은 음악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박연은 그 무기 만드는 외국인입니다.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국왕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일단 국왕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뭐라고 나오나요? 자, 청나라 사람 나오죠. 청나라 사람. 그 다음에 상이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3배 구고도에서 이제 인조가 있지 않습니까? 홍타이지한테 정말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갖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그러면 이제 왕으로 치면 당연히 이제 인조가 되는 거죠. 인조 때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은 인조와 경쟁해서 난이도 있게 구성될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 효종이에요. 시대적 분위기가 비슷한데 뭔가 둘이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인조와 효종 좀 구별해 주세요. 자, 살림의 주도하에 국론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인조 때 사실 맞고요. 그 다음에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이 공정하면서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역시 붕당 정치가 꽃피었던 인조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총수 설치되었다. 역시 맞고요. 인조 때. 그 다음에 청이 주도한 2차례 나선정벌에 조선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거는 아빠 복수하겠다고 설쳤던 철없는 이제 효종 때예요. 효종 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세 개가 이제 인조구고 하나 오답이 효종께 나왔어요. 인조, 효종 구별하는 문제 꽤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프레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최우랑 최충원 구별하는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격이 너무 다른 애들 비교를 해버리면 답 찾기가 쉬운 거야. 이게 조금 구별하기 까다롭게 성격이 비슷한 인조, 효종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정치 이제 마지막 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조 효종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복수하겠다고 설치될 때예요.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면서 한 50년 지나면서 이제 청나라에 사대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포커스가 다시 국내로 넘어옵니다. 국내 정치 세력 중 살아남은 애들이 서인과 지금 남인 두 개 세력이 있거든요. 요 둘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를 주제로? 예속 논쟁이라는 주제로. 자, 이 예속 논쟁, 예법 논쟁이 시작되었던 배경은 뭐냐면 효종 때문이에요. 효종. 인조의 아들 효종이 있었죠. 효성스러운 아들 효종. 효종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효종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원래 첫째 아들 있죠.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라는 되게 똘똘하고 있죠. 개념 박힌 왕이 있었는데 인조가 그 아들을 질투하고 되게 싫어해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인조한테 독살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소현세자가 이제 인조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고 그 둘째 아들이 왕위를 갖다 계승했던 거예요. 인조에 무조건적으로 효도하려고 하는 효종이라는 애가. 근데 이제 이 효종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효종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법 논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치면 있죠.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에요. 현종 때, 자, 효종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앞방인 이제 인조 있지 않습니까? 인조의 부인, 어린 부인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이 대비 조대비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몇 년 상복을 입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종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국조 오래에 보면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 몇 년 입는 데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둘째였던 거예요. 둘째가 왕일 때 죽었을 때 엄마가 몇 년 상복을 입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법 논쟁을 놓고 서인가 있죠. 남인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서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있죠. 국조올해의 왕가의 예법에 둘째 아들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 입는 규정이 없다면 사대부의 예법인 주자가래를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가래는 둘째 죽었을 때 엄마 몇 년 상복 입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주자가래는 사대부의 예법 아니냐? 어떻게 왕보고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하라고 하느냐? 지금 둘째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첫째 예법에 준해서 국조오로에 따라 예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했냐면 첫째는 있죠.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 이왕 있죠. 이왕은 무조건 이와 기중에서 이를 중시하고 절대시하는 인물이요. 스승 자체가 왕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가리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왕이니까 둘째라도 존귀한 존재이니까 첫째처럼 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있지 않습니까? 서인이 힘이 셌어요. 남인은 힘이 없었어요. 서인은 가장 강력한 경제승자가 남인 따위가 아니라 왕이라고 봤어요. 남인은 지네한테 상대도 안 된다고 보고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과 맞먹기 위해서 사대부의 예법을 왕한테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인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왕과 손을 잡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절대시해주는 이런 주장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인은 학문적으로 주장이 있죠. 이라는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이의 특징이 융통성이에요. 이황은 무조건 이와 기를 가르고 이가 무조건 존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는 있죠. 이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해. 그런데 때로는 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주장을 했던 인물이 율국이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를 중시했는데 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기도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이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 상황에서 서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냥 지네한테 유리하게 기가 더 중요하다. 신하가 더 중요하니까 주자가래를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종 출근 이후에 있죠. 엄마 상복 문제를 갖다 놓고 서인의 1년설과 남인의 3년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사대부 예법이니까 좀 대충 1년 만에 끝내자. 그리고 남인은 있죠. 첫째 아들 왕의 예법을 적용해서 3년 동안 정식으로 하자.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승리하냐면 있죠. 서인의 1년설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차례 예송 논쟁 다 1년설이 승리하게 돼요. 우연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게 이제 1차 예송.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송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는 효종이 아니라 효종비가 죽었어요. 효종비가 죽었는데 여전히 어린 새엄마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효종비 죽었을 때, 둘째 며느리 죽었을 때 새엄마가 몇 년 상복을 입는지가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도 서인, 동인이, 남인이 똑같이 주장을 해요. 서인은 주작 아래 주장하자. 그리고 남인은 그러니까 국조례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예송이랑 결과가 바뀌게 돼요. 이때는 이제 남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종 때문이에요. 현종이 이제 효종의 아들이에요. 기해 예송 때는 현종이 갓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거예요. 왕은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왕위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1차 예송 때만 해도 아빠 죽은 직후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짬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인이랑 손을 잡아도 있죠. 서인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예송은 연도 외우지 마세요. 대략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현종이 나이도 먹고 이제 짬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종과 남인이 손을 잡으니까 이제 서인을 갖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승리하고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승리해요. 그리고 역사적 우연으로 있죠. 둘 다 1년설, 기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년설이 두 번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예송, 2차 예송의 이제 맥락 일어난 이유는 효종이 이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효종의 정통성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서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왕이랑 맞먹으려고 하는 거고 남인은 있죠.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하자 하면서 이제 둘이 경쟁을 했던 게 1, 2차 예송 논쟁입니다. 표로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3년 9개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자, 남인이 더 정석이기 때문에 더 길게 주장하였다. 서인은 짧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설,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졌다. 요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남인들은 국조 오례에 기반해서 왕가의 예법에 기반해서 서인들은 있죠. 주작 아래 사림들의 예법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남인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서 서인들은 신권을 강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붕당 넘치기 있죠. 4개만 들어갔다 이제 구별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선조 때 붕당의 헌성, 왼손 사과 자르기. 그리고 이제 요 붕당의 선생님들 성향들 기본적인 성향들 구별하셔야 돼요. 북인의 선생님들은 기를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좀 특이한 애들 그리고 이제 이황 그리고 이제 이희 둘 다 기본적으로 이를 중시해. 근데 이황은 무조건 이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고 있죠. 이희는 이가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기도 중요해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를 갖다가 이황에 비해서는 기를 중시했던 인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붕당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 때는 좀 특이한 애 있죠. 광해군이라는 특이한 왕각 그리고 이제 북인이라는 특이한 붕당이 잠시 독주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류들이 얘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이 주류들이 이제 인조반정을 일으켜가지고 북인들을 갖다 축출해버리고 있죠. 똑같은 것들끼리 집권을 하게 돼요. 국내에서는 이상적인 이제 붕당 정치가 펼쳐지는데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대외적으로 얘들이 멍청한 소리를 똑같이 낸다고 했어요. 친명배금. 그래서 두 차례 호란을 맞이하게 된다. 백성들만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청나라 후금에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포커스가 다시 국내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서인과 남인의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요. 그 경쟁에서 서인은 있지 않습니까? 왕을 견제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남인은 왕과 손을 잡고 서인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왕권 강화, 얘들은 신권 강화를 갖다 주장하면서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전개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예속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카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무슨 붕당인지 끌어내야 되는데 예속 논쟁에서 길게 주장한 애들이 남인, 짧게 주장한 애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서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둘 다 이제 1년설이 채택되었다 하는 거. 길게니까 얘가 남인, 얘가 이제 서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국조의례의 맞죠? 그러니까 남인은 이제 둘째지만 국조의례의 첫째 왕의 예법을 갖다 적용하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하려고 서인은 이제 주장 아래 신권 강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인 이의 항맥을 계승하였다. 말이 돼야 하는데요. 남인의 선생님 누구라고 했어요? 태계 이황 1,000원짜리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 누구야 그러니까 남인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황국 정치가 가서 배우는데 붕당의 형성 과정에 보면 왼손 사과 자르기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끄어질 거예요. 요거는 언제 끄어지냐면 있지 않습니까? 황국 정치기 때 끄어집니다. 서인이 나중에 나이 많은 노론과 젊은 소론으로 나눠주게 돼요. 여기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요거는 이제 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서인은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인조반정은 누가 주도했어요? 서인이 주도했어요? 북인이 주도했어요? 남인이 주도했어요? 서인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쪽수거만은. 그 다음에 요게 정답이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서인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북인 남인으로 분화되는 거는 요건 동인이죠. 동인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통해서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얘도 역시 틀리고 3번 빼고는 다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붕당 정치까지 이제 정리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우리 관련된 문제, 조선 이제 정치사 그 관련된 문제들 쭉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